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랑 임금도 많이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그래도 분양가는 어느 정도 좀 높게 책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고용 창출이 이뤄지고 가구당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그 또한 수요 창출로 이루어지면서 부동산이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물가가 안 내려가고 있어요. 고금리까지 겹쳐서 부동산 시장에는 트리플 낙제가 지속되는 한 쉽게 가격이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보여져요.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의 의미는 매우 특별합니다. 단순히 주거의 의미를 넘어 나의 노년, 내 미래이기도 합니다. 집값이 올라도 또 떨어져도 개인 각각의 이유로 기뻐하기도 걱정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전망하는 건 예민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사 포커스인은 이런 부동산 이슈로 시작합니다. 시사 포커스인 이번 주는 부동산 이슈로 시작합니다. 집값 더 떨어질까요? 이제 바닥이고 다시 치고 올라갈까요? 내 집 마련 언제가 적기일까요? 하반기 부동산 경기 전망까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나오신 분 소개합니다. 서정열 영산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김혜신 솔렉스 마케팅 부산지사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 어떻습니까, 지금?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는 되지 않는, 소위 저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암중모색의 기간을 지금 우리 부산 부동산 시장이 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부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인 침체가 시작된 지 한 2년 정도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계시는 소비자들께서도 이제 뭐 상당히 피로감도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이제는 뭐 더 이상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아직 수치상으로 볼 때는 시장이 개선되는 그런 어떤 효과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부산 시장이 여전히 좀 침체기에 놓여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부동산 공급에 관련된 그림을 먼저 좀 보시고 이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착공 물량을 작년과 비교를 했는데요. 무려 81.6%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준공 물량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가 44.7%가 감소를 했고요. 공공주택 분양 물량인데요. 59.6%가 감소를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결국은 2001년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20% 이상 가격이 올랐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2002년, 네. 그리고 2006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한 3단계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2020년 서울 전국이 20% 정도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있을 때 우리 부산은 28% 올랐습니다. 결국은 서울 강남 규제에 따른 규제의 역설, 풍선 효과가 우리 부산을 강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급등한 가격이 현재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일부 소비자들께서는 그것을 떨어지는 하락기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정상화되는 단계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이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20년 이래의 이래 상황을 최근에 겪었다라는 것은 지금 보여주신 자료들에서 착공 물량이나 아니면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것과 연관된다, 무관하지 않다, 결국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착공이라든지 분양 물량들은 현재 그 시장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착공을 해서 또 분양을 하겠다는 건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어떤 상황을 보고 들어오는 건데, 지금 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착공이라든지 분양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현재 이런 침체된 시장 상황을 뭐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자료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거래량 관련된 그림 같이 한번 보시죠. 주택 매매 거래량인데요. 12.5% 감소했다라고 나오고요. 전월세 거래량도 한번 같이 보시죠. 전월세 거래량은 5.4% 증가한 걸로 나온고요. 그다음에 미분양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뭐 조금 차이긴 해도 그래도 어쨌든 2.3% 증가했다. 뭐 우리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량이 일단 엄청나게 감소했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시장이 좋았던 2020년에 우리 부산에서는 아파트 중심으로 보면 7만 1,000건 정도가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거래 네. 건수가. 그런데 2023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만 5천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한 25% 정도, 30%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 건수가 줄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래프에서 나왔던 것처럼 전월세 건수가 조금 증가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얘기는 네. 매매를 안 하고 매매 거래가 아니라 전월세로 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방 압력이 커지는 시점에서는 나는 집을 사지 않겠다. 오히려 전월세로 들어가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아직 남아있는 분들은 그걸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볼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부산 지역은 여전히 거래를 위한 매물은 쌓이고 실제 거래로서의 거래 건수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매가 전세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양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첫째는 분양이 이렇게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그 다음에 또 올해 그리고 특히 이제 하반기에 부산의 분양 시장을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함께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분양이 안 되면 건설회사가 제일 힘들어지겠죠. 네. 우리 소비자분들께서는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분양이 안 되는 상관해요. 거니까요. 네. 분양 시장을 평가하는 거는 저희가 보통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청약의 숫자를 보면 소비자들의 지역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 거냐를 볼 수 있을 거고, 또 미분양 숫자를 보면 얼마나 팔려서 남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 시장 안 좋고요. 미분양 숫자도 어느 정도 계속 3,000세대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분양 시장에 대한 걱정들이 많죠. 그래서 시장 외적으로는 지금 경기 불안에 대한 어떤 위기감들이 상당히 크고요. 또 시장 내부적으로는 분양가 상승이 자꾸 되는 그런 압박감들이 생기는 거고, 또 소비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걸 주택을 사는 걸 또 포기하거나 연기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게 되면 앞으로의 분양 시장도 사실 뭐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좀 많지 않겠느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요. 우리 2023년도에 부산에 실제 분양했던 아파트가 2,973세대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5월 현재로 보면 2024년에 4,300세대 정도 분양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 업체들은 분양 계획 물량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걸 합치면 작년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21,284세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은 청약 열기가 낮은 상황에서 업체들이 계획된 물량을 과연 밀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고요. 그렇다면 그 업체들은 계획된 물량이 있다는 것은 사업할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높은 가격에 내놓으면 팔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시점을 조금씩 미루고 했죠. 네. 그렇게 되면 계획된 물량도 소비되지 않을 거고, 그 사이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청약보다는 기존 구주택에 대한 선호가 일부 생길 텐데, 중요한 건 시장 여건이 개선돼야 그 기존 주택들도 거래가 될 수 있는데 아직 그 숨통이 트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가계 대출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부동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상관이 있죠. 네. 대부분의 것들이 주담대 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인데요. 4조 지금 한 1,000억 정도 증가됐다고 네,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시장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하나의 그냥 같은 시장, 서울과 부산이 같은 시장이었을 때가 있었을 텐데, 그 이제 그 소위 동조화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런 시장이 아니고 지금 탈동조화 시장이 되면서 이 주담대에 늘었다는 것은 부산에서 늘은 것은 요만큼이고 서울 수도권 쪽에서 많이 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총량으로 볼 때는 4조 1,000억 정도가 증가했다는 것이 바로 지역적인 편차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총량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얘기인데, 거의 서울 수도권에서 그렇다는 말씀. 그것을 좀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현격한 주담대 증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전에 같으면 그냥 가계대출로 이걸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네. 가계대출이 아니라 주담대 그 대출 받는 것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4월 중순부터 은행 재원으로 카운팅이 되면서 사실 더 늘어난 것처럼 보여지는 기저효과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신생아 특례 대출. 네. 이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게 내용이 뭡니까? 네. 네, 올 1월 달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9억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9억 이하. 네, 네.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거기는 이제 물론 다른 조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이제 소득을 합산해서 1억 3천 이하였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2억으로 이제 조금 더 완화될 계획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초에 올 초부터 시행됐던 신생아 특례 대출도 3개월 안에 뭐 5조 이상 취급이 될 정도로 크게 인기를 끊었고요. 이런 어떤 전체적으로 불안하지만 필수적으로 주택을 구매해야 될 수요층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 무주택자들이 이런 그 특례를 이용해서 주택을 구매하는 좋은 기회였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고금리 상황에서 3%대 이하거든요. 그럼 아직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고 또 제가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신생아 특별 공급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네. 3억 이하로 네네. 3% 미만으로 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출산을 우리가 국가 재난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네, 인식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신생아 특례라든가 아니면 신생아 특별 공급 이런 것들은 이전에 사실은 있었던 특례보금자리 이론을 대체한 것이기 때문에 젊은 집 없는 무주택자이면서 결혼한 가구일 경우에는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저는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집값 상승의 헤드라인에 현혹되지 마시라. 우리 부산 지역의 지역신문들을 보시고 지역신문에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면밀히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 부산의 도시 발전, 도시 계획적으로 보더라도 원도심의 개발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번에 이런 조치에서 뺐다는 거는 상당히 아쉽다 그리고 화가 난다. 과연 금리가 어디까지 떨어지면 좋아질 거냐. 그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시기가 걸릴 거냐에 대해서 또 고민할 이제 시기가 좀 더 오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가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쌓였던 매물이 조금씩 감소된다라는 신호를 느끼셨을 때 이제 주변에 살고 싶었던 집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부진하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부산의 얘기가 아니고요. 네네. 서울조차도 재건축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영끌 세대가 많이 집중됐던 서울의 25개구 중에 노도강이라고 하는 지역을 최근 언론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거든요. 서울 강남의 일부 지역들은 가격이 오르는데 서울 강북 쪽에 있는 노도강 지역들은 가격이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입니다. 세 개 구를 합친 것인데 네. 거긴 지금 가격이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 얘기는 서울 내에서도 지금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쪽에서의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통해서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자기 분담금을 내고도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조합원들이 하는 것인데 지금은 서울도 그것이 버거운 지역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부산 같은 데는 지금 한참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또 재개발도 진행이 될 것은 진행되겠습니다만 이전과는 좀 다르다. 맞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재개발, 재건축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네, 쉽게 진행되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재개발, 재건축은 그 인기가 상당히 많죠. 분양시장에서. 그 다음에 또 진짜 그러다 보면 시장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할 때 재개발, 재건축이 항상 주요 타겟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과는 상당히 엇박자로 진행이 되어 왔어요. 시장이 화랑일 때는 속도를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분양 시기가 연기가 되고요. 네. 시장이 좋을 때는 침체가 되면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는데 이제 분양성이 우려가 되는데 또 진행이 못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이 실제로 착공이 되고 분양을 하려면 그 앞전에 이제 돈 정리가 다 마무리돼야 되죠. 돈 정리가? 네, 자금이. 네. 공사비는 얼마로 할 거냐. 그다음에 공사비가 얼마고 수익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얼마로 할 거며 일반 분양가는 얼마를 할 거냐는 것들이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가 인상이 되고 금액들이 올리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내야 될 분담금들이 상당히 커지죠. 그럼 조합원들이 거기를 이제 그렇죠. 수긍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인 거죠.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서울의 어떤 아파트들은 시세가 5억인데 분담금이 5억이래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진행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앞으로 재개발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이런 공사비들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오른다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이 뭔가 제가 찾아봤더니 임대차가 끝나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보전을 받는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그림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서 보신 다음에 이야기 시작하죠. 2021년 대비 2023년을 보시면요.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10배 정도가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굉장히 무슨 문제점이 많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 수치는 결국은 전세 사기로까지 아직 확산 내지는 확장되지는 않았지만 네. 전세 전세 사기를 우려한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적확하게 되돌려받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그렇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것이고요. 신청하는 거죠. 네. 사실은 건수는 작습니다만 우리 부산에서도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사회적 여파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실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의 제일 첫 번째 원인은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집주인의 문제입니다. 집주인의 문제다. 이게 1번 네네.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집주인들이 이제 상환하지 못하는 거는 그분들 나름대로는 또 그럴 거예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네. 뭐 네. 그걸 이제 뭐 옹호하자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년 전에 시장이 한참 좋을 때 전세를 4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3억, 뭐 2억 5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불안감에 세입자는 저 이제 나갈게요. 전세금 돌려주세요 하는데 그렇죠. 집주인이 돌려주면 되는데 이분은 뭐 이미 돈은 없어요. 그러면 새로운 차입자, 그 세입자를 구해서 거기에다 자기 돈을 보태줘야 되는데 네.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은 뭐 명백한 계약 위반이고요. 여기에 대한 해결은 집주인이 빠르게 뭔가를 돈을 안 줬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그런 방안들이 만들어지면 되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조금 더 벌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가장 좋았을 때 2년, 앞으로 2년 하면 앞으로 올 한 하반기까지 이런 현상들이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집주인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시장에서 나오는 어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작용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부산의 전세 시장이 지금 현재 많이 위축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매매보다는 전세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전세 수요라는 것이 결국은 상대적으로 서울에서도 지금 다세대 빌라에서 전세가 많이 발생하면서 아파트로 전세나 월세를 옮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조금 그 속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전세금이 좀 높고 네. 그나마 상대적으로 낮은 쪽이 또 다세대 빌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임차권 등기 명령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파트보다는 다세대 빌라 쪽이 주택 유형성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금 전세 그 수요가 조금씩 더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리고 전세 사실은 가격은 좀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오른다고 하는 부동산원의 발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아파트 중심으로 보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매매보다는 전세 수요가 앞으로 부산 지역에서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과연 다세대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거주를 선호할 것이냐. 제가 볼 땐 전세 사기 우려 때문에 그게 비중이 아파트 쪽으로 옮겨간다면 조금 또 서울과는 다른 양상의 전세 임차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세가 사실은 이제 매매를 하기 직전에 주거 사다리 역할들을 분명히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치를 좀 찾아봤는데 21년도에 매매를 빼고요. 전월세 중에 전체 100으로 놓고 보면 월세가 21년도에는 34.7%를 네. 차지했고요. 22년도는 40.5%, 23년도에는 41.8%. 그러니까 월세 비율이 조금씩 커지고는 조금씩 있어요. 커지네요. 숫자상으로 네,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불안하죠. 지금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심리적으로 월세로 조금 더 다가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에는 집은 대출을 받아 사지만 전세는 현금으로 많이 했습니다. 네. 대출이 네. 없었어요. 네. 근데 전세 자금 대출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세를 받는 분들은 전세 자금 대출 분들은 월세를 집주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게 월세를 주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느냐 아니면 그 이자를 내가 그냥 월세를 주느냐 해서 선택의 폭이 상당히 조금 줄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집주인 입장에서도 소비자들이 이렇게 월세 선호도가 높아지면 그 비율이 조금씩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 월세 수요 자체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부산 지역의 전세가 추이 그림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림 처음에 보시면은 떨어지고 있다가 3월 들어서부터는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그 폭이 굉장히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전세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매매 시장이 좋지 않죠. 네, 매매를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매매 시장으로 넘어가야 될 내 집 마련 수요들이 여러 이유로 매매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음 기회로 연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들이 전세 시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수요는 이 신혼부부들이 계속 결혼을 하고 수요들이 계속 생기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전세 수요가 점점 조금씩 소폭이라고는 하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런 시장 침체가 벌써 한 2년 정도 지속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수요와 공급에서 약간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전세가도 약간 소폭 상승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고요. 네. 부산뿐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게 침체기가 오래됐으니까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부산은 지금 7주, 8주 이야기를 하지만 서울은 거의 1년가량 전세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급격한 전세가 예전처럼 뭐 전세 난이다 정도로 오르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흐름 정도는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뭐 자기 집을 가지면 좋은데 여전히 전세로 사셔야 되는 분들이 상당수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그 지금 제시하셨던 데이터는 부동산 원의 데이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부동산 원에서 지금 보여주신 데이터는 단독 다세대 빌라 아파트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주택 유형 가운데 우리 네. 지역 부산을 중심으로 보면 아파트 매매가 많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월세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늘어난 수요가 결국은 미미하지만 전세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부동산원에 지금 제시하셨던 데이터고요. 저희가 부동산 R114 데이터를 보면 아파트로만 보면 우리 부산은 지금 지난 달에 4월 달만 한 달만 보면 0.07% 하락했습니다. 네. 오히려 서울은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그러니까 말씀한 것처럼 서울은 계속 전세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집값 상승에 대한 반등 가능성보다는 일단 매매 가격이 좀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 여전히 전세로 머물래라고 하는 신호로 보시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나오시면 항상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드리죠. 집, 아파트 언제 살까요? 정답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집을 사시는 분들은 어떤 뭐 투자적인 목적 뭐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지금 꼭 집을 필요하신 분들만 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지금 주택을 사지 않으시거든요. 네. 조금 미루고 계신데 지금 당장 뭐 이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조금 기다리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생애 사이클이라고 하죠. 나이가 몇 살이 되면 집을 사야 되고 한다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 최초 특례라든지 특례 보금자리인데 뭔가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오히려 주택 구매 적기이다. 라고 생각을 정책 합니다. 변화를 보면서 조금 기다려보라 이렇게 조언했는데 교수님은요? 저도 공감할 수밖에 없고요. 서울의 집값 상승의 헤드라인에 현혹되지 마시라. 우리 부산 지역의 지역 신문들을 보시고 지역 신문에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면밀히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거인의 어깨 위에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언제냐 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가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쌓였던 매물이 조금씩 감소된다라는 신호를 느끼셨을 때 이제 주변에 살고 싶었던 집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오늘 주신 얘기들 그리고 또 마지막 조언이 크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